고전에서 발견한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후드 디스크 2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느낌하고 좀 일맥상통하네요.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될수록 그만큼 내어주거나 원치 않게 잃어가는 것도 많아진다. 그쵸.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고 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더 재밌는 시스템도 많고 근데 이제 스토리적으로 그래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리벨레이션이랑 3 아니면 4까지의 기대가 되게 컸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뒤 후속작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채워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제가 볼 때는 4까지 우상향하다가 거기서 점점 이제 우하향하는 느낌이거든요. 정점을 찍고 일찍 내려왔다라는 느낌인 거죠? 정확하게는 반등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아. 메인 스토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가 플레이적인 얘기를 들어가자면 그 전에 저희 그 뭐 각 한 번씩 하면 좋은 게임 할 때 이 게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그 되게 파쿠르하기 좋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뭐 레벨레이션 3, 4 아니면 유니티 신디케이트까지 해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높다는 개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파쿠르하는 개념에서는 좀 힘든 게 높으면 높을수록 기어가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아니면은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엔 짚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와이어 해가지고 지붕까지 한 번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굴곡들이 너무 크니까 파쿠르하는 재미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길어야 3, 4층 정도고 옛날 고대 유적들 되게 많다 보니까 도시에 섞인 그러다 보니까는 무너진 지형이나 이런 데도 다니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 파쿠르라는 계열의 기술이 대중매체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을 꼽자면 이 어쌔신 크리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전면에 내세워선 그 이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든지 1인칭 파쿠르 관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임이 이제 미러스 엣지 시리즈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린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의의를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엔 진짜 그 유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특장점으로서의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이 그렇죠. 파쿠르 시스템이. 근데 요즘에는 막말로 배그만 가도 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하다 이럴 게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눈이 돌아가기 재밌었죠. 그 옛날에 와우나 아이온 같은 거 하던 시절만 가도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제가 올라가 보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날아서 그 지붕 위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걸 벽을 짚고 올라갈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재밌게 했었고 우리가 흔히 게임을 기존에 해왔던 관점에서는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면 그 오브젝트를 넘을 수 있냐 없냐의 관점만 있는 거지 그걸 매달려서 이동을 한다라는 전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판테온이라든지 콜로세움 같은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진 않습니다. 유적 같은 게. 근데 그럼에도 나머지 건물들이 다 짜잘짜잘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한 2, 3층에서 이렇게 지붕 건너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게 되게 쉽고 간단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게 좀 호호 요소였고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로물루스의 갑옷인가? 그래가지고 좀 그 갑옷을 주는 사이드 미션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옛날 유적을 그 파쿠르라고 해야 되나? 벽타기 하면서 다니는 약간 그 언차티드적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전 좀 재밌게 했었고 그때는 이거 말고 그런 걸 할 만한 게임이 없었거든요. 요즘에야 그런 벽타기 많이 하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땐 진짜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스토리 사이드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거든요.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데 이제 이 캐릭터가 주인공의 암살검도 강화해주고 뭐 그 독침 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강화해주고 벽타기를 좀 강화해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잠입을 해서 설정상은 그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을 채사리가 악용을 해서 뭐 기관총, 탱크, 뭐 전투보트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전쟁에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달라. 약간 요런 내용이라
그거를 잠입을 해서 부수러 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긴 하거든요. 이걸 클리어하면은 이제 보상으로 낙하산을 주죠. 네, 낙하산 다 클리어하면 그걸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이제 오픈월드가 아니라 정해진 맵에 그 따로 로딩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경비병들을 다 죽이고 그 다빈치의 발명품을 파괴해야 되는 거라 그게 약간 매기솔 느낌도 강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요거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버전과 메탈 기어 솔리드 4가 나올 때가 얼추 비슷해서 둘이 이제 코스튬 그런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어쌔신 크리드 때는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 4의 라이덴 스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 4 상에서는 이제 스네이크가 이 에지오의 복장을 입고 잠입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영상이 좀 돌아다닙니다. 은근 잘 어울렸어요. 그 그쵸? 에지오 복장을 하는 게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은 그 4편의 배경이 중동이었기 때문에 좀 은근 배경이 어울립니다. 할만하네요. 네. 근데 이제 어쌔신 크리드 상에서는 이제 라이덴이 등장하는데 그건 약간 로스트 테크놀로지 같은 느낌. 웬 사이보그냐 이러면서 뭐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퍽치기 하기 좋은 게임이다. 막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비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빌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스토리적 그 메인 빌런은 체살이랑 그 밑에 뭐 보르지아 가문의 그 앞잡이들 거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더 많이 상대해야 되는 건 경비병들인데 이 경비병들 상대할 때 2랑 브라더우드의 결정적인 차이가 연속 암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죽이면은 바로 방향키로 그걸 조준만 해서 뭐 클릭이나 이제 암살 버튼을 눌러주면은 바로 암살을 할 수 있어서 약간 그래서 이거 무쌍 크리드 아니요? 약간 이런 비아냥을 이때부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십자궁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모으면 무기상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궁 크리드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십자궁 크리드. 왜냐하면 요걸로 지붕에서 지상 1층 정도에 있는 경비병들을 쏴 죽이잖아요. 네. 그럼 몸만 살짝 감추면은 그냥 의심만 하다 말아요. 이때는 AI가 그렇게 발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뒤에 레벨레이션이나 3만 가도 그렇게 하면 바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십자궁이 생각보다 사거리도 길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준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것만 감안을 하실 수 있으면은 요걸로 그 전투 모드 발생 안 하고 바로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만 안 부족하고 활 수급만 되고 그 조심만 하면은 요걸로 스토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싸워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스토리상 뭐 전투가 강제로 발생하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완전 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팁으로서 말하면은 그 소매치기 같은 거에서 무조건 십자궁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한 얼마까지는 이게 계속되는데 디비전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적 기지를 소탕하고 거기를 이제 자기 영역으로 확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스토리 모드는 맞죠. 네, 스토리 모드에서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렇죠. 일반 미션이라든지 디비전 상에서는 다크존이라고 불리는 구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지 소탕이 있습니다. 그 잔존 세력 없애는 그런 미션들이 이제 주간 미션, 일간 미션 이런 게 뜨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주면은 거기는 이제 뭐 일시적인 거지. 사실은 뭐 연구소장은 아니라서. 근데 스토리로 봤을 때는 그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가장 메인 핵심지 같은 데가 좀 위험에 처했는데 여기 가서 뭘 도와주면 이제 그 구역이 확장이 되면서 2 기준으로 보면 뭐 극장도 있겠고요. 캠퍼스 이런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한 4군데 큰 구역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맞죠.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는 상점을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 상점에서 물약이랑 장비랑 이런 걸 다 사야 돼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비싸기도 하고 초반엔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팁을 드리는 게 몇 개를 개방을 해요. 그러면 걔네가 에지오가 인수를 해서 개방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건물에 세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 시간이 제가 그걸 일일이 세보진 않는데 한 시간 정도에 한 번씩 게임을 실제로 1시간 정도 플레이하면 돈이 세금처럼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초반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많이 개방을 하면은 한 번에 한 10,000원씩 계속 들어오거든요.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참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탈 기어 어쌔신 예. 내지는 무쌍 크리드, 어쌔신 타이쿤 예.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그다음 뭐 어쌔신 시티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점을 개방해서 뭐 여는 부분인데 이게 좀만 더 가면 어쨌든 그 로마 시내를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타이쿤 같은 느낌도 살짝 들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그리고 자경단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제 보통의 클래시 장르 같은 거 배틀 클래시나 뭐 로얄 클래시 같은 장르 같은 느낌도 살짝 묻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해서 이제 돈 벌어와 이런 느낌. 여기서 돈을 벌려면은 일단은 상점들을 다 개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일단 빨아들여서 돈을 번 다음에 사실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건 유적들이거든요. 네네. 유적들이 낙후돼 있는 거기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맵에 아이콘이 뜨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걔네들 다 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장비 맞추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는 감정인데 아쉬운 건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타이쿤을 했으면 뭐 경영도 하고 뭐 대항해 시대 마냥 뭐 거래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꽤 그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요소, 돈을 벌 수 있는 요소,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괜찮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사실상 별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 가면은 그 다른 분들이 플레이하신 거 보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막 돈이 막 몇백만 몇천만씩 쌓여 있거든요. 제가 용과가 지에서 그 물장사 아일랜드를 네. 선호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목적성이 뚜렷해요. 근데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돈이 차곡차곡 모이다 그렇죠. 보니까 복리로 모여가지고 참 그 실제 주머니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하는데 실제 주머니는 계속 가난해지는데 게임에서나마 만족을 하는. 그래서 스토리 다 깨고 그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면 생각보다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2회차 플레이라는 관점인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좀 아쉽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DLC가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대찬성이거든요. 이 작품 또한 DLC가 2개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다빈치의 유산이었나 뭐 이래서 네. 다빈치랑 뭐 하는 게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처음에 했을 땐 못 해봤고요. 나중에 스팀판을 정식 구매했을 땐 해봤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볼륨을 늘려가는 건 참 좋은데 어쨌든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여기다가 나중에 이걸 할 겁니다라는 뉘앙스는 무지하게 주는데 정작 본판을 사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뉘앙스만 풍기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 돈 다 주고 내가 샀는데 알맹이 이런 거 할 겁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것도 돈 받고 팔 거잖아 라는 느낌을 연출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서 플레이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즈음에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멀티 요소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당시에는 어둠의 경로였기 때문에 멀티는 꿈도 못 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유비가 기본적으로 그 멀티가 재미가 없었어요. 한 레인보우 6 시즈나 한 디비전 나오기 전까지는 멀티가 그렇게 재밌는 개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뭐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 얘들이 멀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잘 못했기 때문에. 디비전 2를 그나마 찍찍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이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버그들이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라는 느낌의 버그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가끔 보면 또 이벤트를 하면 또 정말 허무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대표적인 게 권총 중에서 디비전에서 공개됐던 그 템페스트라는 총이 있는데 네. 권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동 연발 소총 마냥 되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설정돼 있어요. 그게 원래 지금 추격전 마지막 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버그 때문에 무슨 미션을 할 때 풀렸어요. 이거죠. 풀려서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터질 거죠. 거기를 가면 그걸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개발사에서 그걸 임시로 막고 이제 얘기했던 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를 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해서 이제 공개가 됐던 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 디비전 2에 보시면은 그 서밋이라고 그 건물 100층 공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층 거 딱 공략하면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자기가 지정한 거대로 이렇게 쭉 고를 수 있는데 거기서 영웅 모드로 100층 클리어 하시면 그게 나옵니다. 간간히. 네, 저는 실제로 거기서 얻었습니다. 버스도 좀 잘 타기도 했고 제가 버스를 태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엎치거나 지치거나 해가지고 잘 깨서 그거 한 2정 잘해서 보조 캐릭터까지 잘 써먹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원래 공개되려는 시점보다도 한참 전에 그것도 어설프게 관리 못해가지고 풀려버렸다. 그 왜 풀린지 아마 본인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런 걸 보면 유비가 참 나사가 하나씩 풀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싱글 쪽을 좀 더 강화했어야 했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사가 풀리는 느낌이라 이 당시에 요때 어쌔신 크리드는 그러니까 조상의 기억을 애니머스라는 기기로 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상의 기억과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 과제 같은 게 조상의 기억대로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야 동기화가 100%가 됐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0%의 미션을 채우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캐릭터 에지오니까 그 전에 1편에 이제 알타이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에 뭐 복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일종의 뭐 타임 패러독스를 방지하기 위한 네. 뭐 그런 조건의 근데 제가 미션이죠. 사이드나 뭐 깃털 모으기 이런 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이 막 도둑 잡기라든지 약간 이런 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예, 있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도저히 완수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은 제가 이때 진짜 구경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쯤에 아버지 거를 약간 물려받은 명줄이 다 돼가는 거를 그쵸. 그거를 2013년도 직전까지 썼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빌드를 타고 올라가서 예. 그걸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막 5프레임, 10프레임 나올까 말까 한 걸로 야, 그걸로 하신 것도 충격이네요. 제 추정상 그것도 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 기억상 아마 지포스 한 8600? 요 정도 됐던 제 기억상 그게 있거든요. 추정이긴 한데 네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로 제대로 돌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좀 알바를 해서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얻어왔던 PC가 제 기억상 인텔 i5 3570에 GT430 이래가지고 그것도 430번 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의 최소한의 그 사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했는데 그걸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로도 얼마가 물론 이 8000번대 때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도 아직 되게 별로였거든요. 타이밍 맞춰야 되는 요즘 방식으로 그 쿼티 방식 있잖아요. 그 버튼 정확한 타이밍에 타타닥 하고 눌러야 돼요. 예, 있어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프레임이 안 맞으니까 네. 뭐. 근데 그 다음에 한 2017년 정도에 이제 GTX 1060 3기가로 바꿉니다.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야, 잘 돌아간다. 야,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게임이었구나. 야, 이씨 너무 좋다. 너무 쾌적하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한 20년도쯤 가면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브라더우드는 솔직히 비교용으로 신작이 나올 때마다 같이 한 번씩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오리진까지는 계속 비교를 했어요. 근데 오리진쯤 가면 그래픽 자체는 힘들어하는데 그 오리진의 그래픽에서 오는 이점보다 약간 전 좀 별로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요?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픽적인 거는 발전을 했지만 네. 그 외로 단존하는 부분들 뭐 스토리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서 나머지는 뭐 그 회차를 따로 빼야 되니까 뭐 더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평가가 브라더우드가 훨씬 재밌는데 저는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요 시리즈 자체를 좀 멀리하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좀 다회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요게 제 옛날 스팀 버전상 옛날 게임이기도 해서 세이브가 컴퓨터를 옮길 때마다 그 세이브 파일을 제가 수동으로 따로 옮기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기본인데 기본인데 이제 이때는 어쨌든 파일 자체를 갖고 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러지 않고 그냥 포맷할 때마다 그냥 다시 깨는 편이거든요. 뭐 어차피 쉽게 금방 깨니까. 하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예, 뭐 100%만 안 노리면 어차피 금방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항상 이제 제가 그래도 블랙 플래그까지는 쟤 되게 재밌다. 뭐 요것도 할만해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우하향했던 시리즈다 보니까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 게임이 좀 재평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처음 했을 때 진짜 너무 그 옛날 사양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오히려 약간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다도 있었는데 콘솔 기기 너무 갖고 싶다. 이걸 콘솔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어쨌든 일종의 정해진 스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방어 요소가 있죠. 뭐 프레임이라든지 네. 그래픽 수준이라든지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무조건 뽑아준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3나 엑스박스 360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너무 갖고 싶고 이거 얼마나 재밌을까. 콘솔로 하면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갖고 있었는데요. 안 했어요. 참고로 말씀을 꽤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현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얘가 살아있나 하면서 틀어보는데 사실 좀 약간 부럽긴 하거든요. 네,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희귀한 모델 중에 하나죠. 홍콩판이고 호환이 되는 모델입니다. 초기 참치 60기가 호환 모델입니다. 그 비싼 모델이잖아요. 칩도 고급 칩 쓴 그거. 그게 이제 고급치기라면 이제 원투의 모델 자체가 그대로 그 칩이 또 한 레이어가 또 박혀 있는 버전이니까 네. 그게 이제 경량화된 버전들은 그게 빠진 버전이고 그게 들어가 있는 초기 버전인데 이제 60기가 때 됐던 건데 저도 사실은 그때 중고로 샀던 거긴 한데 진짜 기적이었죠. 그게 이제 왜 좋냐면 첫 번째로는 호환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투 호환이 다 되는 버전인데다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DVD 코드. 당시에 이제 지역 코드가 있죠. 이제 지금 블루레이는 좀 더 권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보통 프리 코드가 많기도 하고요. DVD 코드가 1판으로 만약에 그 모델을 샀으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맞아요. 2번과 3번 차이인데 제가 산 모델은 그게 됩니다. 3번 코드 나온 버전입니다. 홍콩판이라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좋은 버전은 그게 220V입니다. 일본판은 110V거든요. 트랜스 그거 없어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220이라서 220을 꽂으면 되거든요. 그게 뜨자마자 냉큼 집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간간히 잘 굴리고 있다. 저도 이제 이 레트로 피플이라는 방송에 합류하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네네. 요즘에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방출하실 때 제가 좀 집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네. 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뭐 약간의 인생의 목표이자 꿈 같은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국내에 며칠 뭐 해외에 며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삶을 좀 추구하는데 그만큼 뭐 빼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겨서 기기가 오고 갈 데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뭐 무상 연구 대여를 뭐 요청을 드리던지 뭐 이런 식은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지 않을까. 사실 제가 약간 침 흘리고 있는 게 그 플스 3랑 참치랑 그 아이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에 기기들이 약간 골동품들이 있는데 요걸 자꾸 노리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요놈 참 매끈하네. 이쁘네. 이쁘네. 이게 그 옛날 이게 애플 감성인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애플도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아이맥 모델이라서 그 모델 이후에는 바뀌었죠. 리플래시가 근데 애플 실리콘 그 아이맥은 좀 못생겨가지고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저도 사실은 그 이유가 되면서 이제 그 이후의 모델을 살아가면 참 살기 싫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로치 씨한테 강탈당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쌓여. 제가 일단은 박스는 받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본체를 담아와야 되는데. 두고 봅시다. 그렇죠. 멀티플레이에서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네요. 이게 참 이렇게 빠지다 여기까지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콘솔로 지금 프레임을 봤을 때도 보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때 이후에 리마스터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프레임도 좋아지고 그래픽도 조금 뭐 엄청나게 이걸 만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장되게 하는 그런 안정감은 있죠. 뭐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이 좀 편하게 했고 다만 좀 느꼈던 거는 조작 체계는 이게 그때 당시에 조작 체계는 요렇게 보통 설정되었지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쵸. 지금의 이 조작법에서 느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그 요즘에는 조준할 때 그 트리거로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버튼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 PC 기준으로도 원래는 요즘에 이제 우클릭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 조준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때 게임들은 F키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유비 게임은.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다르기도 하고 그 요즘은 이제 조준한다고 막 걸음마 속도가 느려지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옛날에 이때는 뭐 바이오하자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멈춰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걷기 뛰기가 요즘에는 그 컨트롤러 기준으로 보면은 아날로그 스틱 왼쪽을 보통 많이 할당을 하거든요. 그쵸. 조용히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걷는 거고 이걸 꾹 누르면 뛰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이때를 보면 뒤에 뛰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같이 움직여야지 조작 체계처럼 막 뛰고 막 이런 게 돼서
좀 헷갈렸죠. 그리고 뛰는 것도 그 사이드 트리거나 보통 이제 B 버튼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쉽게 되거든요. 그렇죠. 플스 기준으로 X 버튼 이런 것도 있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엔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뛰는 것도 그냥 못 뛰게 하고 전력 질주하면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 튕겨내든가 뭐 소매치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그 내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픈월드 게임의 조작법 플스 4, 5 때 세대에서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이 요거를 해보시려면 좀 답답하다.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렸던 게 오히려 파쿠르를 처음에 익힐 때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파쿠르를 익히고 나니까 오히려 파쿠르는 좀 쉽고 평범하게 뛰는 거 막 이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죠. 요즘 거의 조작법에 비해서 보면은 이게 이랬었나? 그런데 이제 게임을 쭉 해온 입장에서의 역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임이든 간에 이해가 되실 법한, 이때 당시에는 이럴 법했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할당을 했지. 이런 식으로 조작법을 설정했지. 라는 게 좀 와닿을 거예요. 많이 느껴지는. 저도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이해가 되는 느낌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미션이나 메인 스토리 미션을 수행하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용병, 뭐 매춘부, 도적,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양성하는 암살단, 이거를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고용을 하거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쌔신 찌끄루 네, 레벨 좀 돼서 이제 미션 좀 수행할 수 있으면 미션 그 출장 보내고, 그렇죠. 뭐 얼마간 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레벨업을 해서 밑에 암살자들을 키워서 레벨 10까지 키우면 정식 암살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걔네를 고용을 할 수 있고, 걔네가 그러면 어지간하면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막 편하게 암살할 수 있고 막 이래서, 아니면 어그로를 끌게 해서 나는 편하게 가고 니네 싸우고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전작은 이제 총의 등장이 굉장히 강조된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암살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 포커스가 좀 시스템적으로도 강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스템이 저는 제일 그게 다르게 잘 돼 있었던 게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랑 와치독 2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치독 2도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벨을 올리면 뭐 해킹을 통해서 경찰 부르고 깽단을 부르고 이러면서 그 미션을 조금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유비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난이도를 낮추는 요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나중 가서 보면 없어져요. 개발진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서 더 심화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발전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픽이나 뭐 디테일한 시스템적인 텍스처나 이런 면에서 발전이 된다는 건 보이는데, 뭔가 이런 과거에 재밌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발전이 없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찍먹이라도 해본 게 오디세이 바랄라 여기까지인데, 네네네.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너무 평범한 유비식 뭐 고스트리콘이나 디비전 같은 게임에 그냥 위쳐나 다크소울 같은 게임을 그냥 섞어놓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쌔신이 맞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점은 브라더후드나 아니면은 4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기조를 세워놔가지고 만들어 놨던,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전에 회차에서 이제 저희가 만게임 특집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도 있지만, 이 유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가 통일화된 듯한 UI나 뭐 이런 시스템들, 근데 그걸 너무 울겨먹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개발사 입장에서 어떤 좋은 시스템을 내부에서 공유가 돼서 그것을 운영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전이 없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발전이 있어야 좋은 건데 발전이 없이 간다면 굳이 뭐 이럴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몬트리올이잖아요.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인데, 이 팀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발랄라 이후에는 좀 조용해진 상태긴 해요. 보면은. 그쵸. 아무래도
뭐 정리해거나 이런 것도 많이 된 상태고 네, 개발진도 하고. 많이 갈려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다양한 게임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쌔신 크리드도 있지만 파크라이 시리즈도 있었고 와치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식스도 여기서 개발했던 게 있고 뭐 신작 게임도 있고 뭐 포아너도 있고 등등이 있었죠. 뭐 요 근래 최신 소식은 이제 코드네임 헥세라고 불리는 어쌔신 크리드의 지금 미공개 작품을 이제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와 있었죠. 이런 어쌔신 크리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IP의 왕조를 세운 기틀을 세운 개발사인데 이게 또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 어쌔신 크리드라는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세월이 무색하게 많이 전문 작품이 돼버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또 어쌔신 크리드라는 느낌의 게임성이 벗어난 듯한 느낌도 있고 요 근래에 나왔던 게 섀도우즈죠. 네. 그걸 보면 이게 어쌔신 크리드에 뭐가 연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작품으로 봤거든요. 물론 이제 배경이 일본의 어느 시대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긴 한데 또 가만 보면 이게 뭐가 연계성이 있을까?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연계성을 이제 가지고 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는 그냥 어쌔신 크리드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이 왕조의 뼈대를 세운 작품은 이 브라더우드가 기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게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할 것들도 많았고 꽤 즐길 거리도 많았고 선형적인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꽤 배치를 잘해서 자연스럽게 묻어들어간 메인 퀘스트를 가던 사이드 퀘스트를 가던 이게 굉장히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그리고 요령이 생기면 이제 여기도 패스하고 마치 이제 시스템에서 언급되는 뭐 자경단을 만들어서 너네 저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 난 조용히 내 거 할 일 하는 뭐 이런 다양한 루트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토리적으로나 게임 시스템적이나 그래픽적이나 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생각보다 어쌔신 크리드가 기둥이 돼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가장 극대화해서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어쌔신 크리드가 뭐 많이 하시는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좀 아쉽긴 하구나. 이래서 좀 아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또 체감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게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후드란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작품이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 어쌔신 크리드 전체를 관통하는 시리즈로 봤을 때는 그냥 그저 유산으로 남겨지는 게 좀 아쉬운 게임? 저는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그 유비 최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09년에서 한 2013년도까지가 딱 유비 최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 요때는 솔직히 말해서 락스타나 너티독이랑 비벼도 그렇게 막 급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때쯤이면 거의 뭐... 대등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 뭐 와치독이나 그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에서 한번 고꾸라졌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저는 약간 급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저는 거의 최고의 개발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유비적으로 르네상스 시기거든요. 뭐 어쌔신 크리드 2, 브라더우드 레벨레이션 3, 블랙 플래그까지 어크만 해도 이렇고 요게 뭐 파크라이라든지 뭐 스플리턴셀 컨빅션 블랙리스트 여기까지도 해가지고 이때 나온 게임들이 거의 다 괜찮거든요. 물론 좀 지금 보기엔 좀 오래된 감이 있지만 근데 이때 유산으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제일 전성기고 이때가 제일 빛나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언급한 소위 말하는 유비식 오픈월드가 정립된 시기가 딱 그때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일종의 클리셰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사실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울겨먹기 수준으로만 전락을 해서 그렇게 많은 게임을 했는데 다 죄다 좀 어딘가 뭔가 결이 비슷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껍데기만 바꾸고 장르만 바꾼 버전이야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쉬운 게 거기서 또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좀 넓게 보면은 뭐 제가 괜찮게 평가를 와치독 2나 뭐 디비전이나 어크 오디세이까지 해가지고 뭐 괜찮게 평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끝발로 쳤을 때 그 진짜 1티어급
1선급 게임들이었냐 하면은 약간 좀 아쉬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013년도까지가 이 게임사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서 요때가 제일 재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콘솔 게임, 패키지 게임에서도 서양 게임들이 제일 강세였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음에 한 2017년도 정도 되면 이제 젤다의 전설을 위시한 그 일본 게임들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약간 그 서양 쪽 게임들이 수그러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그런 시기인 것도 같아요. 방송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은 레트로피플 탐험꾼들의 원동력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CHRP_플레이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감과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방문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해주세요. 아참! 방송 풀버전은 CHRP 공식 홈페이지와 CHRP 유튜브 채널에서 청취 가능하답니다. 물론 팟캐스트 서비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편하신 곳에서 함께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다양한 게임들의 모험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스 편을 쭉 얘기를 해봤고요. 자, 끝으로 뭐 소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슬슬 저희가 배고파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상황입니다. 아, 밥을 안 먹고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물론 집중은 잘 되는데 이게 체력이 딸립니다. 이제는. 이게 좀 딜레마긴 하죠. 밥 먹고 하면 좀 피곤한 것 같고. 이게 또 그만큼 또 빡 안 와요. 또 네. 어떤 날은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먹고 하자니 또 너무 늘어지는 날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통 밥을 안 먹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굶고 하면은 막판 가면 좀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마지막 이제 뒷심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뱃속에 쌓여있는 내장지방까지 끌어내서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잘 넘어가요. 재밌었습니다. 간만에 할 수 있는 얘기 거의 다 털어낸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원하는 스토리였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회차. 내 위주로 해달라고. 본인 위주로 갔잖아요, 임마. 자, 레트로핏풀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CHRP